거 보기 전에 일단 범위가 확정된 거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일단 진도 쭉 우리 다 나갔지. 요거 하나 안 나갔어. 그치? 이거 오늘 할 거야. 일단 학교에서 최근 발표한 게 요 원래 시험 범위에 해당했던 1-2단원에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기. 요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지. 얘가 우리 이거 했었잖아. 그치? 화법 지문이긴 한데 그냥 이론적인 화법이거든. 이거 쌤 봤을 때 기말고사에도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거 빠지고. 그러면은 시험 범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많지는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현대시 나오고, 현대시 나오고, 현대소설 미스터 박 나오고. 여기 너희 학교에서 프린트를 한 장 더 줬잖아. 그치? 그게 이제 교과서에 수록 안 돼 있는 다른 부분이거든. 이게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 그게 있는 거야. 작년. 알겠지? 너희 개정되기 교과서에 다른 교과서에 있는 부분인데, 그건 쌤이 추가로 문제를 따로 더 줄게. 알겠지? 그 파트, 그 부분 해가지고. 요거 현대소설 미스터 박 나가고, 우리 이거 지난주에 했지. 시나리오 나빌레라. 요게 드라마의 대본이잖아. 그치? 요 영상으로 다 보면 좋은데 12부작이야. 다 볼 필요는 없고, 요 본문 있는 내용에 있는 거를 쌤이 좀 편집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은 보자. 그리고 이거 오늘 할 거 고전수필 이와 개에 대한 영상인데, 이거는 제목이 한글로 풀이가 된 거야. 얘가 원래 2학년 문학 교과서에도 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 한자로는 얘가 슬견설이라고 해가지고, 슬이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슬기로운 할 때 슬자야. 요게 이를 말하는 거야. 이 본 적 없지? 이가 뭐냐면은 쌤 어렸을 때 봤어. 그러니까 엄청 옛날 사람 같은데 쌤이 82년생이란 말이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보다는 아마 좀 어릴 거야. 그치? 그리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도 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 우리나라에서 대략 한 60년대만 하더라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한테도 이가 있었어. 이가 뭐냐면은, 쌀벌레 본 적 있어? 그것도 본 적 없지. 하여튼 크기가 개미의 허리 부분 있지. 아니면 개미의 머리 부분. 개미가 크게 3등분 돼 있잖아. 그치? 거기서 한 머리 부분. 딱 그 크기야. 엄청 작지. 이게 벌레인데, 색이, 쌤도 본 지 오래지만 얼핏 기억에 약간 갈색 비스무리하게 그래. 그래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사람은 이제 털이라고 해봤자 머리털이 대부분이잖아. 사람한테는 머리카락 사이에 있는 거야. 그리고 동물한테는 지금도 있을 수 있어. 지금도. 개는 요새 잘 씻으니까 잘 없지. 근데 이제 동물원에 막 원숭이 같은 거 보면, 영상 같은 데 보면 원숭이 2마리 앉아가지고 한 마리가 막 잡아주잖아. 그게 이 잡는 거야. 뭔지 알겠? 보는 게 낫겠다. 자, 봐봐. 봐야 머리에 확 남으니까. 이게 지금은 없어. 이게 이렇게 생겨. 이런, 약간 바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는 이 벌레가 이 아닌데? 이 벌레는 뭔가요? 벌레, 하여튼 뭐 이런 느낌이야. 조그맣게 생겼는데, 빈대랑은 좀 다르고. 하여튼, 머리, 이거다. 이거야. 알겠지? 뭐, 이게 이 아이야. 머리에도 있는데, 요즘엔 잘 없지. 요즘엔 사람들 잘 씻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 대한민국 못 먹고 못 살고 이럴 때, 그럴 때가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야.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장작 패고는 막 연탄하고 이런 데도 있었단 말이야. 이 동네도. 그지?
그래서 그게 이야, 이. 알겠지? 이고, 얘가 한자로 슬이야, 슬. 그래서 요 교과서에 있는 본문 그대로가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한자 제목으로도 연관할 수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그 개가 한자로 견이잖아. 개, 견자가 있잖아. 그래서 요게 원래 제목은 삼음절 세 글자에 슬, 견, 설이 되는 거야. 알겠지? 고전 수필에 그거는 볼 거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 안 걸려요. 짧은 수필이야. 짧은 수필이기 때문에 요거 하는데 한 1시간도 안 걸려. 요거 하고 그리고 늘 시험 범위에 추가되어 있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프린트로 준 이생규장전 있지. 고전 소설. 그거 오늘 쌤하고 보고. 그런 다음에 꼭풀을 볼 거야. 꼭풀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에 1회라서 쌤이 엄청 쉽게 냈어. 요렇게는 상문고에서 이렇게 쉽게는 안 내. 확인 삼아 해서 요거를 총 24문제, 선택형 20문제, 그리고 서답형 4문제인데 서답형도 엄청 쉽게 냈어. 알겠지? 요거를 보고 나서 요거 풀이하고 이렇게 하자. 자, 일단 요 교재 이와 개에 대한 명상 요거부터 먼저 보자. 숙제 질문 올려주세요. 응? 숙제 질문. 숙제 질문? 근데 좀 풀다가 문제가 좀 이상한 그거 나중에 수업 마치고 수업 마치고 쌤한 질문. 자, 같이 한번 보자. 자, 페이지 158페이지 한번 가봐. 우리 교재 페이지 158페이지. 잠깐만. 교재 페이지로 다시 가서, 잠깐만. 118페이지다. 교재 118페이지. 117페이지 가봐. 교재 117페이지. 갔다. 자, 같이 한번 보자.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자, 먼저 우리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이번 시험 범위에도 문법 빠지고 뭐 화법도 빠지고 그러면은 일단 전부 다 문학이야. 알겠지? 시험 범위가 전체다가 문학인 거고, 우리 앞에서 수업했었지만은 다시 복습삼아 한번 정리하자면은 문학이 이론적인 갈래로 나누면은 크게 4가지 갈래로 나눠지잖아. 기억나지? 서정 갈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안 써도 되고, 확인할 사람은 필기하고, 서정 갈래. 그 다음에 서사 갈래. 그 다음에 교술 갈래. 극 갈래. 이렇게 나눠지지. 자, 서정 갈래는 형식상 딱 운문을 말하는 거야. 운문의 뜻이 뭐였어? 운율이 있는 글. 그리고 시를 말하는 거지. 여기 포함되는 게 현대시도 되고 고전시가도 되고, 너희 시험 범위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땅끝 이렇게 들어가지. 서정 갈래. 그럼 형식적으로는 운율이 있는 글이고 시라고 하는 건데 왜 명명할 때, 이름 지을 때 서정 갈래라고 했느냐? 서정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동그라미하고 정서잖아, 정서. 그래서 이 운문은, 시는 주제가 대부분 정서란 말이야. 알겠지? 화자의 정서, 감정을 노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서정갈래라고 국문학자들이, 문학가들이 명명을 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서사갈래의 형식적인 핵심은 뭐냐? 적어놔.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 산문이야. 그리고 서사갈래의 대표가 되는 게 뭐야? 소설이잖아, 소설. 소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설 포함해서 설화,
민담, 전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서사갈래야, 알겠지? 허구성, 허구라는 말은 꼭 알아둬야지. 이건 지어낸 이야기. 가짜란 말이지, 진짜가 아니라. 알겠지? 산문은 뭐야? 운문 아닌 거. 운율, 음악성, 믿음감이 없는 글을 산문이라고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짧고 상대적으로 길고. 자, 그러면은 이 소설 같은 허구의 산문을 왜 서사갈래라고 명명을 했냐? 자, 서사갈래는 이야기야, 이야기. 그때쌤도 이야기했지. 만약에 봐봐.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땅끝이라는 현대시를 넣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미스터방 현대소설을 넣은 다음에 이 두 글의 형식적인 차이점을 물어본다 라는 문제가 예를 들어 나와. 그랬을 때 나 글은, 다시 말해서 현대소설은 가글, 현대시에 비해서 이야기의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라고 문제 선지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이 선지, 문제 선지의 포인트는 뭐야? 이 글이 이야기냐 아니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야기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은 내가 보고 있는 글이 이야기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야기라는 단어에, 이 글에, 이 단어에 정의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고. 뜻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확인하는 방법의 정의는 뭐냐? 인물, 사건, 배경. 자, 위에 있는 글의 구조가 인물, 사건, 배경이 나와. 그럼 그건 이야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물, 사건, 배경. 얘가 나오면. 그럼 이제 서사갈래는 거 뭐야? 그럼 결국 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쩌다가 시중에 보면은 이 시의 성격이 서사적이다. 시의 갈래로 서정시가 아니라 서사시 이런 시가 있단 말이야. 한 1% 내외로. 시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서사시가 있어요. 그럼 걔를 왜 서사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 시 안에 보면은 인물, 사건, 배경,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교술갈래 가서 이거 우리 오늘 할 거지 중요한 거. 교술갈래. 교술갈래의 핵심은 뭐냐면은 적어놔. 경험.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지. 체험 플러스 느낀 점, 깨달은 점, 또는 뭐 생각,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이 글의 이런 경험과 느낀 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이 교술갈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 이 경험이 작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곧 뭐가 되는 거야? 이 경험, 사실이 되는 거지. 왜? 작품 밖에 있는 실존하는 사람인 작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잖아. 위에 있는 서사갈래랑 구별되는 포인트가 뭐야? 얘는 사실이고 얘는 허구인 거야. 지어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미스터방에, 기억나는가 모르겠지만 미스터방 이 작품의 성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와서 편한 장, 우리 요 교재 이거 가졌지? 요 교재 117페이지. 자, 잘 들어봐봐. 우리는 좀 사고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면서도 요 사고의 깊이를 가진 상태에서 문제가 좀 풀어질 거 아니야. 우리 상문고 문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안 나온다고. 우리 막 풀었던 뭐 자습서 문제나 뭐 연습 문제 이런 수준으로 안 나와. 많이 꼬운단 말이야. 글도 많이 놓고. 3월에 모의고사 봤지? 그보다 어려워. 근데 대신 이제 3월 모의고사야 범위가 뭐 무한했잖아. 어디서 나올지 모르고 처음 보는 작품 나오는 거고. 한데 범위는 한정적이지. 범위가 많지도 않아. 작년에 비해서도 그렇고. 근데 대신에 문제 하나하나가 다 깊이들이 있다고.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리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의 기본 문제들에 비해서. 그래서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자, 다시 가서. 자, 잘 봐봐. 미스터 방의 작품의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가 있었냐? 사실적이라는 게 있었어. 사실적이다. 기억나? 기억나? 미스터 방의 작품의 성격해서 사실적이다. 사실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쌤이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아니 미스터 방 소설이고 서사갈래고 서사갈래는 무조건 허구적이어야 되는데 100% 허구야 허구. 알겠지? 소설이라는 건 지어낸 거란 말이야.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근데 미스터 방은 허구에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사실적이래. 왜 그랬느냐? 그거야. 허구인 건 팩트야. 미스터 방 소설이, 또 모든 소설이 허구인 건 팩트인데 이 내용이 현실에 사실적으로 있을 법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다 사실적인 거야. 얘 여기서 말하는 교술갈래가 사실이다라는 거랑 다른 이야기라고. 다시 정리하자면은 교술갈래, 요 수필은 그냥 100% 사실이야. 알겠지? 작가가 경험한 거, 작가가 그대로 느낀 거 그대로 쓴 거야. 일기처럼. 일기도 교술갈래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서사갈래는 다 지어낸 걸로 봐야 돼. 이론적으로. 알겠지? 너희 삼국지 봐봐. 삼국지 보면은 그게 소설이야, 역사서야. 소설이잖아. 소설이야. 우리 보는 삼국지는. 근데 유비, 관우, 장비 있었고, 조조 있었고, 적벽대전도 있었고, 총나라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야. 그거 왜 소설인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긴 한데, 거기다가 허구적으로 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삼국지란 책을 읽을 때, 유비 대사, 관우 대사, 유비와 관우의 대화 장면, 대화의 하나하나 내용, 이건 다 뭐야? 다 허구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허구가 1%만 들어가도 그건 서사갈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영화 보는 것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 나오잖아. 그치? 그거 다 픽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허구야, 허구, 기본적으로.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이해하고 두 개를 구별해놔야 돼. 알겠지? 자, 다시 가서, 그리고 교술갈래고, 그리고 이게 교과서마다 좀 정리가 좀 다르긴 한데, 이 교술갈래 자체를 수필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아. 수필. 수필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수필의 하위 갈래로 일기, 그 다음에 기행문, 여행하면서 쓴 거, 일기는 뭐 하루의 일을 쓴 거, 그 다음에 고전 수필에서 기, 설, 더 있는데 일단은 요거 두 개만, 요런 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일단 순우리말로 바꿔가지고, 명상은 순우리말은 아니지만, 이 슬견설이라는 이 교술갈래, 수필에, 고전 수필에 해당하는 이 설을 제목을 바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할 116페이지의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요 글이, 갈래는 문학이고 전체 문학에서 교술갈래에 해당하고, 교술갈래 중에서도 고전수필이고, 고전수필 중에서도 설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극갈래는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 했던 거지. 자, 극동그라미. 요 동그라미. 이것도 뭐 문제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극이 국어 시험에 나오면은 크게 두 개로 나와. 한자가 사용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이다 할 때 너 왜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극단적이야? 남극, 북극 할 때 극자는 극자야. 알겠지? 극단적 행동을 했다면 거의 끝까지 간 행동을 했다 이거야. 남쪽의 끝, 북쪽의 끝, 극이잖아. 그치? 양극단, 양쪽 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극은 뭐냐면은 의미 뜻이 장면이야, 장면.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현대시 문제를 풀 때도
뭐 극정 요소를 활용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아, 현대시를 보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 장면을 그리고 있다.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하면 극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갈래, 하위갈래 두 개가 뭐였어? 극갈래, 하위갈래 두 개가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 드라마의 대본, 시나리오, 나빌레라잖아. 그리고 연극의 대본이 되는 희곡, 이렇게 있잖아. 이거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장면이잖아, 장면. 장면에 의한 예술이란 말이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극 알아두고. 자, 우리 오늘 할 거 교술갈래의 설에 해당하는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이거 같이 한번 보자. 118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118페이지 가서 잠깐만. 한번 봐봐. 출석을 빨리 부르고. 강성진? 네. 맞고. 김동현? 맞고. 박서진? 맞고. 박찬영? 안 왔지. 임중민? 맞고. 자, 오늘 한번 해보자.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자, 이가 뭔지 알지? 슬. 알겠지? 아까 보여줬지? 벌레. 조그만 벌레야, 알겠지? 개에 관한 명상. 개는 우리 멍멍개. 그 개고. 자, 작품 전체에 대한, 그리고 혹시 뭐 이거 적어놔요. 슬견설이야. 원래 제목. 슬견설. 이게 이 슬자. 그치? 슬견설이고. 자, 밑에 해제에 해당하는 작품 해설을 한번 먼저 보자, 쌤하고. 자, 이 작품은 손님과 나의 대화를 중심으로 했네. 손님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자, 나 동그라미하고 얘가 누구야? 글쓴이가 되는 거야. 우리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교술갈래, 이 수필 빼고는 서정갈래, 시도 그렇고, 서사갈래, 소설도 그렇고, 극갈래, 그 희곡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작가가 작품의 밖에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외적 준거라 그래. 알겠지? 외재적 요소가 되고. 작품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작품 안에 있는 거는 등장인물. 그렇지? 시에서는 작품 안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 그리고 뭐 소설을 안에서 서술하고 있는 서술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근데 작가는 요 작품의 바깥에 있어요. 근데 교술갈래. 요 수필은 유일하게 글쓴이인 작품의 바깥에 있는 작가가 작품 안에 있는 거야. 왜? 자기가 경험한 거 그대로 쓴 거니까. 알겠지? 자, 이 작품은 손님과 나의 대화를 중심으로, 대화 중심, 요도 동그라미.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소한 사물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글쓴이의 개성이 두드러진다. 개를 죽이는 것은 참혹하지만, 이를 죽이는 것은, 개 동그라미하고, 이 동그라미하고,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손님에게 나는 큰 생물이나 작은 생물이나 살아있는 거지. 그치? 큰 생물이나 작은 생물이나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며 선입견 동그라미. 자, 여기서 같은 말. 어서 고정관념, 통념, 일반적 생각. 다 같은 말이야. 시험 문제 나올 때 교과서에는 선입견이라는 표현을 썼고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요거 그대로 많이 나오겠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어휘를 바꾸는 거야. 단어를 동의어 처리해서 알아두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일반적 생각이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보자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사물의 본질은 뭐겠어? 여기 밑에 주제에 있지. 자, 밑으로 쳐보자. 주제 동그라미 왼쪽 밑에 우리 교재 페이지 118페이지. 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요거를 본질하고 쭉 연결을 해봐.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생태주의라고. 생태주의.
역으로 생태주의란 말의 정의가 뭐라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알겠지? 그럼 이렇게 문제 출제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슬견설을 가지고 이 생태주의와 공통점에 연결된 혹은 5개 선지 쭉 나오고 생태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해서 글을 딱 읽었을 때 외부 지문이 포함돼서 문제의 선지로 나오더라도 생명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지. 보자. 자, 됐고 왼쪽에 제재개관 이거 한번 보자. 갈래로는 고전수필이지. 동그라미 치고 고전수필의 상위 개념, 상위 갈래가 뭐라 그랬어? 교술갈래라 그랬지. 교술갈래가 되고 설도 동그라미네. 설. 그리고 이 제목이 뭐라고? 슬견설이 되는 거야. 고전수필 중에서도. 자, 성격은 관념적, 교훈적, 설득적. 자, 교훈적은 가르침이라는 거야. 가르침. 이게 뭔 소리냐?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어떤 배움, 가르침을 얻게끔 한다 이거야, 성격이. 설득이라는 단어도 이거 외워놔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와. 문제 풀 때 예를 봐봐. 위글의 성격에 옳은 것은 하면서 문제 내가지고 상대에 대한 설득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지가 나왔어. 문제. 그럼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설득이라는 단어를 감으로 알고 있으면은 헷갈리고 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를 알아놓아야지. 자, 설득의 정의는 상대가 뜻대로 행동하게 함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문제 만약에 설득을 OX로 확인해야 되는 선택형 문제가 나왔다. 요거 딱 대입해서 위 글에서 요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 설득 내용은 뭐겠어?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상대방을 행동하게 하는 거지. 자, 주제는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그 본질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소중하다. 됐고, 밑에 특징 보면은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요거는 본문 가서 변증법 좀 자세하게 다시 보고, 대조적 예시, 서로 반대되는 예시와 비유를 통해 주제를 부각한다. 사소한 사물의 소재를 사용했다. 됐고, 본문 한번 보자. 자, 봐봐. 전체 한번 살펴봐봐. 118페이지, 119페이지 걸쳐서 딱 요게 다야. 그치? 글 얼마 안 되지? 쌤하고 같이 한번 보자. 자, 118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자,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한 손님 동그라미 치고, 나 동그라미 치고, 요 수필에서는 이 나가 서술자라거나 등장인물이라거나 화자가 아니라 뭐라고? 글쓴이라고 하는 거야.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녁에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불쌍하고 세모. 인물의 심리야. 마음이 아프더군요. 세모. 그래서 앞으로는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민 동그라미. 자, 연민의 사전적 정의도 머리 넣어놔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나는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화로가 뭐야? 그 방 안에 놓는 난방기구야, 쉽게 말하면. 화로, 사극에서 본 적 있지? 그릇 같은 거 이만한 데다가 숯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난방으로 하는 거야. 거기다가 앉아서 이를 잡아. 요즘에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한테 이가 막 있을 거란 말이야. 원숭이가 서로 이 잡아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람도 뭐 샤워 시설이 어디 있어. 명절 때 시냇가에 가서 목욕하고 이러는 거야. 머리 같은데 막 이가 있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야. 자, 이그리한 화로의 곁에 앉아서 이 동그라미. 자, 벌레야, 벌레. 조그만 벌레. 개미보다 더 작아. 그 이를 잡는 족적,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라고 내가 손님의 이 말에 대해 대답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이 이는 개와 대조되는 거지. 요도 하찮게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 자, 그리고 참 봐봐. 너희 공부하면서 때문에 뭐 챙겨주겠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 서술형 문제. 알겠지? 은근 상문고에서 이 서술형 문제 오답이 좀 나와. 근데 막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아. 정해진 답을 물어봐.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학교쌤,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 서술형 답안을 하나, 350명 된 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얘는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답이 대부분 딱딱 정해져 있어. 뭔지 알겠지? 근데 그 답이 너희가 이해만 한 수준으로는 적는 게 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암기를 해놔야 돼. 쌤이 서술형 문제를 따로 주긴 줄 건데 거기서 정답에 해당하는 거를 외워둬야 돼. 뭔지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요거 이 해가지고 기억해놓고 요 기억에 대한 상징성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좀 봐놓고 그리고 그 예상 문제 선생님 뽑아줄게.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자, 뭐 됐고 여기 변증법적 사고 동그라미 해봐. 변증법적 사고 동그라미 하고 이 변증법적 사고가 뭐냐면은 끌어내고 정, 반, 합. 여기 이제 변증법의 핵심이야.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론이 있어. A라는 이론. 근데 그 완전 반대에 있는 B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두 이론을 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야. 이거지. 개잖아. 그치? 생물 중에서 뭐 어쨌든 사람 다음으로는 큰 거잖아. 그치? 사람하고 또 가깝고. 그치? 굳이 생물이라는 거를 레벨을 매기자면은 그것도 뭐 모순적이긴 하지만 사람 다음이야 거의. 사람하고 같이 살고 가까우니까. 그치? 근데 저 반대에 있는 제일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를 반대로 가져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두 개의 생명이란 걸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자 하면서 이 정반에서 결론을 도출한 거야. 그럼 이 글에서 작가가, 글쓴이가 도출한 결론은 뭐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딴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변증법은 정반합을 말하는 거고, 정은 개의 생명의 소중함, 반은 이의 생명의 소중함, 합, 결론은 뭐라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 요게 이제 변증법이야. 이해갔지? 오케이? 자,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 손님은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 손님 동그라미 치고, 놀라며 세모, 심리.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가 큰 짐승을, 손님이지.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데리고 하다니, 나를 놀리는 게 아니오. 자기 놀리는 줄 알지? 자, 오해 동그라미. 자, 이것도 잘 기억해놔야 돼. 문맥상, 여기서 글쓴이가 손님을 놀리고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글쓴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 글에서는. 이 말을 듣고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나 말, 돼지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오. 어찌 꼭 큰 생물만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아,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진심이야, 이거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10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119페이지 넘어가서 아니 어디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나요? 자,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든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것이지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각 숨과 기를, 이 기라는 거를 동양에서 해석할 때는 좀 쉽게 해석하면 영혼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렇지? 숨과 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가 있겠소. 모든 생명은 공평하다 이거지. 자, 여기서 의문문 형태 동그라미. 자, 의문문 형태인데 지금 화자가 궁금한 거야? 아니잖아. 선생님 뭐라 했어? 문학의 표현법에서. 아니, 이건 문학의 표현법만은 아니야. 알겠지? 언어의 모든 언어적 표현에서 겉으로는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말하고 있는 화자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서 의문문을 쓸 수도 있는데 궁금하지 않은데도 의문문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의문문을 사용했다. 화자는 궁금하지 않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 무슨 법이라 그래? 설의법이라 그러지. 설의법. 그럼 여기서 설의법을 사용한 거야. 알겠지? 아, 다 죽음을 싫어한다. 라는 게 본질이야. 의도란 말이야. 근데 의문문을 사용했잖아. 그치? 공부 엄청 안 하는 재수생이 있어. 쌤이 걔 보고. 야, 너 이렇게 해서 대학 가겠냐? 근데 설의법이란 말이야. 의문문 사용했는데 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지? 자, 밑으로 가서 그대는 물러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달팽이 뿔을 쇳불, 솥불이야, 솥불. 솥불같이 보고 메추라기와 작은 새지, 붕새를 큰 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에라. 그 뒤에야 나는 그대와 함께 도에 대해서 길도자인데 여기서 의미로 쓴 원관념은 진리지. 진리와 이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요.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아. 이 핵심이 뭐야? 평등 동그라미. 그치? 그리고 요 두 개 다 대조하고 있는 거야. 대조하고. 요 대조하고 큰 거, 크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아까 나온 거 뭐였어? 정, 반, 합. 알겠지? 정반이 뭐야? 정, 반. 서로 대조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갔지? 어려울 거 없지?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밑으로 가서. 자, 뭐, 기승전결. 자, 이것도 적어놔. 이거, 딴 거 필요 없고, 이거 동그라미 해봐요. 기승전결 동그라미. 별표. 자, 글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건 맞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거는 뭐, 본문이 어차피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 번 읽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론적으로 암기를 해둬야 돼. 기승전결의 구조라는 거를. 자, 여기 나오네. 변증법적. 쌤이 간단하게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보자. 정, 동그라미. 발을 정자지. 반반자. 반대의 의미를 반대 쪽에 있다는 반대야. 반. 그 다음에 하. 동그라미 하고. 자, 개의 죽음. 개의 죽음과 이의 죽음을 하찮게 여기. 뭐, 여기 마음이 아프고 여기는 하찮게 여기. 아이씨. 교사용 교과서의 수준이. 쌤이 만든 거 아니야. 교사용 교과서야. 출판사, 이거 오타야. 있으면 안 돼. 지워. 아까 요게 정이고 여기 똑같은 거잖아. 아, 아니네. 미안. 하찮게 여긴다고 해놨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원래 정식은 요것만 생각해도 되는데 요거의 같은 맥락이지. 알겠지? 같은 생각이지. 얘는 하찮게 여긴다는 거지. 쌤 잘못 봤다.
자, 이건 손님의 생각, 요건 나의 생각.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는 생각이지. 그래서 정반이고. 그래서 합은 뭐야? 이 두 개의 논리를 합하여서 결론을 도출한 게 뭐라고? 모든 생명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다. 생명의 본질은 같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걸 생태주의라고 했지. 보편적 깨달음에 해당하는 교훈은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통념 그런 걸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이 서술형, 이게 객관식 100%에서는 별 필요 없는 거야. 서술형 문제에서는 이런 거 이제 빈칸 넣어 놓는 거야, 빈칸. 알겠지? 네모, 블랭크. 뭐, 사물의 본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절로 쓰시고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범위가 많지는 않지. 작품별로 주제, 알겠지? 그리고 중심, 소재, 상징성, 이런 거 좀 외워놔야 돼. 알겠지? 이런 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야. 선생님 공부 방법을 알려주면은 이거야. 막 이런 걸 억지로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막 거부감도 들고 괜히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다 넣어놨잖아. 범위에 있는 거. 이거 교사용 교과서란 말이야. 주석 교과서. 우리 학교 쌤이 보는 교사용 교과서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딱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 학습활동 포함해서 최소 5회 이상은 정독을 해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회, 3회, 4회 이렇게 볼 때, 아, 내가 이거 뭐 봤던 건데 하면서 대충 훑듯이 통독을 하지 말고 정독을 하면서 내가 마치 처음 보는 마음가짐으로 꼼꼼하게 봐야 돼. 요 날개, 뭐, 이런 옆에 있는 막 부수적인 거, 어휘, 해석, 단어 설명, 이런 거까지. 뭔지 알겠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처음 수업 듣고 처음 교과서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 발견하지 못하는 거 막 발견할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볼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점점 쌓이면서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외워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선생님 이거 잘 들어야 돼. 너 2학년 선배들 다 그 이야기 해. 이게 정독을 많이 하는 게 베스트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딴 게 아니라 국어 내신에서는 수능은 성격이 좀 달라. 알겠지? 국어 내신에서는 내신 암기형 문제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정독을 여러 번 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암기 되게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한편 너희 학교 쌤들이 문제를 낼 때 백지에다가 문제를 창작해서 만들지 않아. 여기저기 문제들 가지고 다 검토한단 말이야. 학원 문제들 다 가져가서 봐. 너희 학교 쌤들이. 그래서 완전 다 벗어나긴 할 수는 없지. 최대한 비켜가게 만들어. 그래서 변형을 한단 말이야,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출판사에서 교사용 문제를 줘. 그 쌤이 여기 교재에 넣어놨잖아. 그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출판사에서 문제 출제할 때 요거 참고로 쓰라고 학교에다가 줘. 뭔지 알겠지? 학교 쌤들한테. 그럼 그거 가지고 그거 베이스로 문제를 변형하는 거야. 좀 어렵게. 뭔지 알겠지? 근데 상고는 그 변형률이 좀 큰 편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막 뭘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결국은 근본이 되자 기준이 되는 이 베이스가 되는 게 뭐야? 교과서의 본문 내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자, 다시 가서 또 오른쪽에 한번 보자. 자, 개와 이의 기능, 의미와 기능, 이 그래서 어떻게 사용됐냐 이거지. 개는 크기가 큰 생명체로 사용이 된 거고, 이는 크기 작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생명체로 사용이 된 거고, 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또 넘어가서, 이것도 보자. 밑에. 자, 유기적 동그라미 해봐. 유기적 동그라미하고, 유기적이란 말은 연결이 돼 있다 이거야. 알겠지? 자, 이 고전수필,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말이고, 자, 여기서 경험 동그라미. 자, 쌤이 수필의 글의 구조가 뭐라 했어? 경험 플러스 오른쪽에 깨달음 동그라미. 깨달음이라 그랬지.
자, 그리고 이 작품이 구성된 게 뭐라고? 손님과 나의 대화로 구성이 돼 있다. 물론 100%다 대화는 아니야. 그치? 글쓴이가 직접 서술하고 있는 것도 있지. 자, 일상적 소재 동그라미. 일상적 소재인 개와 이의 죽음에 대해서 나왔지. 그리고 뭐 개성적 표현 뭐 됐고. 개성적 동그라미 해봐. 이거는 얘는 교술갈래의 특징이기도 해. 교술갈래의 특징. 개성적이다 이거야. 다른 문학 갈래에 비해서. 그래서 개성적이고 또 플러스 자유로워. 자유로운 형식. 요것도 적어놔. 그래서 교술갈래를 쌤이 수필이라 한다 그랬지. 이 수필이 한자인데 풀이 하면은 부필자야.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수필이.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란 뭐겠어? 형식 없이 개성적으로 작가의 개성 있게 자유롭게 썼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개성적 자유로운 형식 이렇게 되는 거야.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지? 자, 됐고 뒤로 넘어가서 요것도 학습 활동에 있는 거 간단한 거 한번 보자. 121번 봐. 121페이지 한번 가봐. 그리고 봐봐. 쌤이 요런 거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대충 따로 안 보고 넘어가는데 너희는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세세하게 다 봐야 돼. 알겠지? 정독하면서. 그럼 이 중복되더라도 보면서 반복 학습되는 거고 공부되고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하는 거니까. 자, 밑으로 가서 쭉 넘어가고 121페이지에 요 시 보자. 자, 정현종 시인의 나무에 깃들여가 있고, 자, 나무들은 난 대로가 생긴 대로, 알겠지? 태어난 대로 이거야. 난 대로가 그냥 집 한 채. 나무들 동그라미하고 중심 소재지. 얘가 집 한 채라는 거야. 자, 요게 문학적 표현에서는 많이 봤지? A는 B다 라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비유법 중에서 은유법이 되는 거야. 그럼 나무는 원관념, 집 한 채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지. 새들이나 벌레들만이 거기에 깃든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까맣게 모른다.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새들 정삼각형 치고 벌레들 세모 치고. 그럼 이건 일반적인 통념이지. 그렇지? 일반적인 통념. 교과서의 표현에서 선입견이라 그랬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에서는 나무가 만약에 집이라면 새하고 벌레들이 이 집에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 시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기 사람들 역삼각형 치고 이 사람들도 나무에 깃들여 산다 이거야.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무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지구 전체가 나무가 있잖아. 우리가 사는 환경에 다 나무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집처럼 살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봐봐. 요게 교술갈래는 아니고 현대식이는 하지만은 변증법이 있지. 똑같이. 정반합. 이해갔지? 이거 뭐야? 정, 반, 합. 도출된 건 뭐야? 모든 생명체의 집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요 두 개가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서로 반대되는 거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입견에서는 새들과 벌레는 나무에 사는 거. 사람들은 안 산다. 근데 요 작품의 교훈은 아니다. 다 같은 존재고 다 나무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배꼽지. 자, 왼쪽에 갈래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시지. 그래서 봐봐. 서정시 동그라미. 정서를 중심으로 노래하고 있고. 자, 생태시 동그라미. 아까 쌤 이야기했지. 생태주의 이야기했잖아. 생태주의의 정의가 뭐라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거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관점에서 생태시를 또 이야기했고, 비유적, 쌤이 이야기했지. 은유법 사용했다고. 그치? 나무를 집 한 채에 비유했고,
자, 비유적, 비판적. 자, 비판 동그라미하고 비판의 사전적 정의도 외워놔야지. 대상의 잘못을 지적함, 가리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뭐겠어? 일반 사람들의 통념, 선입견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시에서. 오케이? 비판적. 그 다음에 영탄적. 그치? 여기서 영탄법도 사용됐어. 시에서 영탄법 배웠지?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면은 영탄법은 감탄의 표현이 나와야 돼. 근데 감탄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딱 4개야. 첫 번째, 감탄사. 감탄사를 사용하거나, 여기서는 or이지, and가 아니라,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거나, 감탄형 종결 어미는 알아둬야지. 구나, 도다, 어라, 알아, 이어. 요렇게 마무리되면 감탄 표현한 거고 영탄법이야. 감탄사는 뭐 아, 으아, 우아 뭐 이런 거. 고전시가에서는 어즈버 이런 거. 그 다음에 느낌표도 돼. 마지막으로 서류법 중에서 감탄을 표현한 게 있어. 다는 아니야. 서류법이라고 무조건 영탄법은 아니야. 서류법 중에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영탄법인 거야. 자, 봐봐. 아름답다. 평서형 문장이야. 문법적으로. 근데 아름답구나. 감탄형 문장이야. 왜? 이 감탄형 종결어미 썼으니까. 아름답도다. 영탄법 쓴 거야. 그럼 아름답다. 이러고 느낌표를 찍었어. 영탄법인 거야. 이해 갔지? 위에 봐봐. 세모. 뭐야? 영탄법이야, 이거. 실제로 한 5년 전 수능 특강에 소설인데 가운데 느낌표 딱 하나 있었거든. 영탄법이 소설에도 나와. 알겠지? 알아두고. 자, 이건 또 표현법에서는 이거 해봐. 까맣게 모른다, 괄호치고. 원래 얘의 위치가 요 뒤에 있어야 돼.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그치? 이게 서술어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자,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 잘 봐봐.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은 얼마나 나무에 깃들여 사는지를 까맣게 모른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이야. 알겠지? 근데 이 끝에 있던 문장의 성분을 위치를 옮겼지, 일로. 이런 거 이제 문학에서 무슨 법이라 그래? 도치법이 되는 거야. 자, 다시. 도치법의 정의가 뭐라고?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에 변화를 주는 거. 이게 도치법이야.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는 뭐냐? 서술어가, 다시 말해서 이 가변어가 제일 뒤에 와야 돼. 근데 이게 가운데 오거나 제일 앞에 와. 도치법이 되는 거야. 나는 딸기를 먹었다. 가변어, 서술어잖아. 나는 먹었다, 딸기를. 도치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나는 딸기를 점점점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도치법이 아니지. 생략한 거야. 이건 무슨 법이 없어. 출제돼. 어떻게 출제되느냐? 여운을 남기고 있다. 여운이 뭐냐? 여자가 여백의 미할 때 그 여자. 남을 여자야. 우는 운치. 다른 말로 멋. 다른 말로 아름다움. 빈 공간, 여백을 둬서 운치, 아름다움을 주는 거야. 생략인 거야. 생략법이라는 건 없어. 문학에서. 자, 봐봐. 이 짧은 학습 활동에 있는 이 짧은 시에 뭐가 많지? 요거 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고, 물론 슬견설이랑 연결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요거 가지고 뭐 학교쌤 마음이지. 이런 문학의 표현법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놓고. 자, 다시 가서 너희 학교에서 이거 122페이지 가봐. 122페이지. 학교에서 요거 진도 나갔어? 요거 이거 했어? 수업? 했어?
이거 좀 봐야겠다. 자, 요거 빨리 한번 보자, 같이. 자, 황선우의 수평 자세로 가만 누워 보는 세상 했고, 얘도 수필이야. 자, 제재계관 봐봐. 수필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편직을 동그라미 치고, 괄호해봐. 다른 말로 서간문이라고. 서간문. 혹은 서간체. 편지글이란 뜻이야. 알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요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수능에도 나온 적 있고, 잘 체크해놓고. 자, 성격은 자기 성찰적,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주제는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 순응한다는 말은 자연에 순수히 응함. 다른 말로 받아들임. 이렇게 되고, 자, 특징, 편지 그리고 서간문이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편지를 쓴 시기가 드러나고 있다. 왜? 수필이잖아. 사실 그대로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도 향토적도 동그라미 치자. 자, 향토적의 핵심, 요 동의어는 뭐냐면은 향토적, 토속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 향토적, 토속적. 같은 말이야.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의 정의 기준은 뭐냐? 고향과 관련된 게 나오거나, 알겠지? 대놓고 고향 나와도 되고, 고향과 관련된 게 나오거나, and 아니야, or이야. 아니면 지방. 알겠지? 그 다음에 시골.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라도 나오면은 향토적이라고 되는 거야. 토속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시가 주제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럼 100% 향토적인 거야. 시를 봤는데, 수필을 봤는데 고향이 하나도 안 나와. 고향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방언이 나와. 사투리가 나와. 향토적인 거야. 이해같이. and가 아니라 or이라.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자, 밑으로 가서 자신의 경험과, 아까 했지, 수필의 교술관리의 특징이잖아.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 동그라미. 외우라고. 경험 플러스 깨달음. 참신하고 개성적, 이것도 계속 나오지. 수필의 특징, 교술관리의 특징이지. 표현하고 있다. 자, 됐고. 선생님 빨리 한번 읽어볼게. 이건다고 시간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자, 한번 보자. 자, 혼비씨. 자, 받는 사람의 호칭을 나오지. 편지임을 알려줌 동그라미. 혼비 동그라미. 상대 이름이야. 혼비씨. 여름의 한가운데. 여름 네모치고 시간 배경이네. 자, 여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한낮 체감 온도가 체온을 훌쩍 넘고 길가에 능소하며 꽃 이름이야. 무궁화 꽃송이들이 먹다 떨군 하드같이. 자, 같이 세모. 직유법 동그라미. 직유법 4개 한번 해보자. 자, 직유법은 연결어를 사용해서 비유하는 거를 직유법이라 그러지. 연결어 4개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도 되지. 인듯, 인양. 여기서 쌤이 괄호 친 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거야. 알겠지?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여기서는 같이 썼네, 같이. 그렇지? 하드 같이. 그래서 이거 우리 비유법이 뭐야 했어? 비유법.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직유법을 사용했냐 안 했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야. 근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랬어. 그러면 위에 비유? 근데 비유법 안에 하위 개념이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활유법, 제유법 많잖아. 그렇지? 그럼 근데 문제에서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해서 비유법을 사용했다. 1번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거기서 의인법 찾고 직유법 보고 할 수가 없잖아. 비유법, 비유의 정의를 알아놔야지. 비유는 원관념, 그리고 보조관념, 의 관계가 글에 나타나면 되는 거야. 그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뭐냐? 원관념은 화자가 글쓴이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야. 보조관념은 이게 도와줄 조자라고. 얘 설명하는데 도와주는 애야.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느냐? U자 동그라미야. 유사성이 있는 거야. 비슷하다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먹다 떨군 하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능소화, 무궁화, 꽃송이들. 자, 여기서 글쓴이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무궁화, 꽃송이야. 이게 원관념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게 직유법, 비유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원관념, 보조관념으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거. 먹다 떨군 하드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야. 이 둘의 공통점이 유사성 비슷한 거 뭐야? 얘들도 떨어져 있고 얘도 떨어져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오케이? 근데 연결어 사용했잖아. 그리고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이 연결을 뺐어. 연결어 없이 무궁화 꽃송이들이 먹다 떨군 하드네 이랬어. 이러면 은유법이 되는 거야. 연결어 생략했으니까. 이해갔지? 오케이? 자, 다시 가서 같이 길바닥에서 녹는 한여름. 불과 몇 시간 전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는데 습기로 가득해진 공기가 더는 못 버티겠다는 듯 세모. 자, 여기서 의인법도 동그라미 놓고 여기서 듯은 직유법이야. 위에 연결어 4개 중에 하나 했잖아. 자, 듯을 사용한 거는 직유법이고 습기로 가득해진 공기가 자, 여기 공기 동그라미. 공기가 못 버티겠대. 공기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이해갔지? 그래서 의인법을 사용한 거야. 동시에 직유법을 사용한 거야. 못 버티겠다는 듯 소나기를 퍼붓기 시작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갈 방도가 난감해지는 날들입니다. 어려울 난자. 햇살을 사랑한다고 공공연히 밝힌 저입니다만 글쓰니 다만 이런 습도와 결합한 땡볕까지 끌어안기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 이거지. 이거 내가 좋아한다 이 말이지. 끌어안단 말은 햇볕의 광포해지는 이 시기가 오면 어릴 때 할머니가 무슨 계절의 비법이라도 되는 양 하시던 양세모. 이것도 직유법. 위에 인양할 때 양자야. 양 하시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가마 있으면 마 한 개도 안 듭다. 이거 경상도 사투리야. 알겠지? 가만히 있으면 한 개도 안 더워. 이거야. 알겠지? 사투리, 방언 썼지. 방언이란 말도 안 써놨는데. 방언 체크. 방언 사용했고, 그래서 뭐가 된다고? 향토성이 된다고. 향토성 다른 말, 토속성. 같이 되지. 자, 인용도 동그라미 해봐. 인용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옴. 이게 인용이에요. 할머니 말을 가져왔지. 근데 큰 따옴표 2개 동그라미 쳐봐.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은 직접 인용이 돼. 근데 만약에 큰 따옴표 사용 안 했어. 간접 인용이 돼. 이건 나중에 문법에도 나와, 알겠지? 인용법에서 큰 따옴표 사용해서 그 화자, 다른 사람이 한 말 그대로 가져오면은 직접 인용. 근데 큰 따옴표 빼고 내용을 상황에 맞게 바꿨어. 이러면은 간접 인용이에요. 뭔지 알겠지? 자, 직접 인용 체크하고, 자, 인용문의 억양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할머니가 같은 언어 공동체가 아니어도 밑줄 쳐봐. 같은 언어 공동체가 아니어도 지역이 다르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지방, 방언 썼잖아. 사투리 썼잖아. 같은 언어 공동체가 아니라도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경상도 남부지역 사투리 동그라미, 방언.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안 덥다라는 뜻이에요. 가만히의 뒷발음을 닫아 마무리하지 않고 길게 끄는 표현. 그리고 한 개도 앞에 가파르게 찍히는 악센트가 강조를 표현합니다. 마는 분위기를 거두는 부사인데요. 단독으로 그냥 뒤의 부정어인 한 개도와 결합해서 전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글쓴이가 할머니 말한 거 직접 인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주고 있지, 자세하게. 불볕더위 속일수록 부지런히 뭔가
뭔가를 하려 들 때면 용이 쓰이니, 자, 용 동그라미하고 용이 쓴단 말은 힘을 쓴다 이 말이야. 그치? 힘을 쓰니 움직임을 최소화하면 더위를 덜 느끼게 된다는 어른들의 말은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 밑줄. 이게 주제지. 그러니까 더우면은 너무 힘들게 힘쓰지 마. 이거야, 알겠지? 만드는 소리였죠. 자, 지혜를 담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아이에게는 요 아이가 누구야? 어린 시절, 글쓴이의 어린 시절을 말하는 거지. 아예 더 열받게 만드는 소리였죠. 아, 나 뛰어놀고 싶고 한데 가만히 있으라니까 덥다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부모님 세대에는 금방 배 꺼지니까 뛰어다니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끼니 걱정은 없었지만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 시대에는. 쌤도 아직 기억나. 쌤 고등학교 다닐 때. 쌤 고등학교 다닐 때가 1999년. 그때가 고2네. 쌤이 02학번이니까 고1이네. 그때. 학교에 에어컨이 없었어. 너희 지금 다 있지. 그치?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물론 우리나라가 그때는 지금보다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편 온도가 올라갔어 지금. 옛날엔 그렇게는 안 더웠어. 우리나라 평균 온도 올라갔잖아. 옛날에는 에어컨 없는 게 그런 이유도 있긴.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 틀어놓고 뭐 살만했지. 자, 다시 가서 자,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야말로 물자가 부족하던 시대에 적응한 생존 방식인 셈입니다. 할머니 말이. 자연의 환경에 순응하는 거. 저는 혼비 씨를 편지 받는 사람이지, 그치? 혼비 씨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도 아직 어른으로 본을 보인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번의 여름을 보내고 나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일주일 뒤, 길어도 2주일 뒤에는 이렇게까지는 덥지 않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또 금세 바람이 서늘해진다는 거. 계절 바뀌어서 나뭇잎들이 초록을 잃어가다가 문득 여름의 선명함이 그리워진다는 것을요. 그렇게 몇 차례의 여름과 겨울이 둥글게 순서를 돌고 나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며 땀을 뻘뻘 흘리던 아이들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너희야. 너희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 개도 안 더워.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는 어른이 된 것도 같습니다. 하고 편지 쓴 거야. 알겠지? 주제 뭐라고?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좀 여러 번 읽어서 좀 숙지를 해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르지. 이거 가지고 주관식 서답형 문제 할 수 있지. 연결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 주제는 다 외워놔야 돼. 자, 됐고. 뒤에 있는 거는 한번 각자 다 한번 보고. 요거 뒤에 쌤이 문제 넣어놓은 거는 숙제로 한번 싹 다 풀어봐야 되겠지. 우리 10분 쉬고 요 꼭풀 보고 나서 풀이하고 남는 시간 뒤에 이생유장전 나오고 이렇게 하자. 알겠지? 꼭풀에 필견설이 있어. 문제 엄청 쉬워. 알겠지? 10분 뒤에 요 한번 보자. 꼭풀 모의고사. 10분 시작. 꼭풀 모의고사 1회. 우리 매주 꼭풀 모의고사를 볼 거야. 알겠지? 점점점 난이도는 올릴 거고 우리 학교 시험하고 유사하게 점점점 낼 거야. 복습 바짝 하고 앞에 진도 나간 거 쌤 이야기했듯이 주석 교과서 중심으로 필기 중심으로 정독을 여러 번 해야 돼. 이거 너희 3월에 본 거잖아.
이거 나온단 말이야. 그냥 수업 때 나눠주고 수업한 거야 이거. 나눠주고. 이거 출제 가능성이 없지 않네. 시험이다 생각하고 국어 내신 공부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을 일단 먹어야 돼. 그렇지? 수능이야 범위가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쌓아 나가는 거지만 내신은 아니라고. 딱 부분적인 국한된 좁은 시험 범위잖아. 그 안에 그 완벽하게 충분히 할 수 있지. 한 3주, 2주면 금방 해. 이때까지 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지. 이 시간은 답안지 작성하는 시간 포함이야. 이 시간 다 되면 쌤이 답안지만 걷을 거야. 답안지만 걷고 요거는 조교쌤이 채점 해가지고 성적표 만들어서 쌤이 누이하고 부모님한테 보내줄 거야. 푸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선지 판단, OX 판단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세모 잘 체크해 놓고 풀이할 때 쌤한테 또 질문하고 나중에 끝나고 개별적으로 질문해도 되고. 저작권은 다 어디 있어요? 응? 저작권은 다 어디 있어요? 서답형 시험지에도 쓰고 네. 여기 밑에다 쓰면 돼. 아, 답안지 밑에 있지.
30분.
다 풀었어? 어제 갔다. 천천히 풀어. 시간 맞춰 풀어도 돼. 꼼꼼하게 풀어.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갈래까지 외웠어요. 응? 갈래까지 외웠어요. 뭐라고? 갈래 이런 것도 외워야 돼. 뭘 외워? 이런 것도 외워야 돼. 응. 설명했어 봐. 수업 때 설명했잖아. 시간 충분히 활용해서 꼼꼼하게 풀어봐. 다 푼 사람 한번 전체 점검도 한번 해봐봐. 알겠지? 진짜 시험을 생각하고. 응, 갔다.
쌤이 2회부터는 좀 많이 어렵게 내줄게. 공부 많이 해놔. 그럼 다 풀고 점검까지 끝났으면 그 숙제 교재 해도 돼. 자유롭게 해. 채점까지요? 응? 채점까지요? 응. 아니, 지금 아니지. 쌤이 불러줄 거야, 됐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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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체크하면 돼. 색칠하거나 체크하거나 상관없어. 점검해봐도 되고, 나쁜 사람은 그 숙제 교재 마무리해도 돼. 편한 대로 해. 풀고 있는 친구들은 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꼼꼼하게 풀고, 뭐 속도야 개인차 있는 거고. 일단 정답률이 중요해. 실수 안 하게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너무 쉬웠나 봐. 빨리 풀었어. 그 시험지를 5번 풀었어. 5번. 100점이 나왔지. 5번 봤어. 5번. 왜? 남는 시간 아까워서. 자진 않았어. 그래도 학교 시험에 약간 임하는 자세가 좀 그런 것도 필요해. 알겠지? 그리고 이런 연습도, 우리 이런 모의고사도, 그럼 그 말 알지?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한 거야. 쌤이 그래도 10몇 년 학원 강사해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거든. 특히 남학생들 중에 많은데 연습할 때 엄청 잘해. 정답률도 엄청 높고 테스트 점수도 좋아. 근데 실전 가면 막 망한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을 쌤이 상담해보고 좀 분석해보면은 어떤 스타일이냐. 평소에 되게 대범해. 긴장도 별로 안 하고. 연습할 때도 막 대충 잘 풀어, 막.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근데 실전에 가면 긴장을 너무 하는 거야. 평소에 별로 긴장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실전 가면 긴장을 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서, 실전에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분석을 해봤지. 문제가 뭐냐. 그런 애들은 연습을 실전같이 안 해. 그러니까 반대로 실전도 연습같이 안 되는 거야. 마음 편하게. 뭔지 이해가지. 양극단적 컨디션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의 솔루션은 뭐냐? 연습할 때 오히려 긴장을 좀 하려고 막 해야 돼. 연습할 때 막 실전 보는 것처럼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속여야 돼.
10분? 전체 다 풀면은 마무리하고 채점할게. 그리고 10분 쉬고 우리 풀이하자. 구 9분. 답안지 이름 썼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상문고 기출 문제는 범위가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쌤이 요 범위에서 문제에서 상문고 스타일로 좀 변형해가지고 편집해서 줄 거거든. 그게 푸는 게 더 도움 될 거야. 근데 이제 기말고사에는 문법이 들어갈 건데, 기말고사에는 상문고 기출을 좀 그대로 볼 거야, 알겠지? 그거는 범위가 겹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안 겹쳐. 교과서가 왜 알다시피 이게 2022 개정이잖아. 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 교육과정 개편은 개정, 말 그대로 법으로 정했어. 그럼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단 말이야. 22년에 교육부에서 개정했어. 바꿨잖아, 법을. 교과서를 바꿨어. 그럼 이제 3년 뒤인 너희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작년까지 보던 상문고가 천재 교과서이기는 했는데 교과서에 작품 수록된 게 다 달라. 근데 문법은 똑같아. 알겠지? 문법 기출만 의미가 있어. 다른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아예 범위가 다르고 작품이 다르니까 스타일은 쌤이 아니까 그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문제를 점차적으로 줄게.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됐지? 더 풀어. 다 풀면 2분? 더 풀어도 돼. 시간 충분히 있어. 학교 시험 50분이야. 3분 뒤에 답안지 쌤이 거둘게. 너무 쉽게 냈나? 너무 쉽게 냈나? 1회라고 쉽게 냈는데. 아이고, 채점에서 점수를 봐야죠. 너희는 반 인원이 적어서 아마 내일 성적표 줄 거야. 카톡으로 보내줄 거야. 등수도 나오고. 등수도 나와. 5명이지만. 예상 등급도 나와. 예상 등급. 응? 알지, 쌤이 다 아는 작년하고 기준이 있잖아. 작년, 재작년 기준이 있잖아. 쌤이 고3 모의고사랑 수능 볼 때도 매 예상 점수 1등급 컷 이거 맨날 방송 찍고 하는데 그래도. 대충 보면 뭐 이 정도면 몇 등급이다 이거 알지. 그 YTN에서 매번 모의고사 때 수능 때마다 나오는 입시 연구소장이 있거든. 그 사람이 하는 게 쌤이 국어 전달해줘서 국어는 쌤이 담당해.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 고3 분석하는 건 쌤이 해. 그런 거는. 뭐 업체들마다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5명밖에 안 되니까 5명 다 1등급을 받아야 돼. 10% 이내. 쌤 봤을 땐 예상이 한 83점 정도 작년 기준에서. 근데 쌤 생각에는 올해는 1등급 컷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왜냐면 범위가 너무 적어. 작년에 비해서. 적은 것도 적은 건데 일단 문법 빠지지. 독서 빠지지. 작년엔 독서가 좀 어렵게 나왔거든. 상문고가. 독서 없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보면 너무 쉬워, 사실. 문제가 마냥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올라간다 쳤을 때, 쌤 생각에는 한 90점부터는 그래도 10% 안에 들 수 있거든.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중간고사 점수만 가지고 등급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중간고사 보고 나서 성적표에 등급은 나와. 뭐 1등급, 2등급 나오거든? 기분은 좋지. 1등급이네. 근데 만약에 기말해서 말아먹었어. 그러면은 그 1등급 받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2등급, 3등급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대학 갈 때 남는 등급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원점수 2개 합산한 전교 등수의 등급. 그것만 남는다고. 그러면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 안 되니까, 후시에 반영 안 되니까 빼고, 총 5개 등급. 네가 3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3년 국어 내신 10번 보고 3학년 2학기 빼고 10번 보고 그렇지? 10번 보고 5개의 등급이 남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잘 봐야지. 잘 봐서 점수, 원점수 확보하고 상위권 점수 확보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봐가지고 이것도 상위권 점수 확보하고 이 점수 2개 더해가지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5등급이냐 나오는 거야. 문제 알겠지. 그리고 이번에 1등급 받아야지, 다. 10% 안에 들 수 있어. 웬만큼. 쌤이 이야기했잖아. 교과서 정도, 너희 진짜 양심적으로 교과서 정도 한 5회 이상만 정성스럽게 하면은 1등급 나와. 안 하는 애들도 많아, 당연히.
자, 그럼 일단 거둘게. 걷고 답부터 먼저 불러줄게. 각자 시험지에 채점 해보자. 채점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쌤하고 같이 풀이하지. 자, 쌤 답 불러줄게. 채점해보자. 1페이지. 1페이지 1번에 2번. 1페이지 1번에 2번. 1페이지 1번에 2번이고,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뒤로 넘어가서 2페이지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1번, 10번에 희망. 넘어가서 11번에 1번, 12번에 5번, 4페이지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백절 폭포로 띄우고 내리 쏟아져. 이 어절이라고 했지. 이 어절. 어절이 뭐야, 어절. 어절이 띄어쓰기 단위야. 띄어쓰기 덩어리. 띄어쓰기 했을 때 두 개가 나와야 돼. 이 어절. 글자 수는 이 음절이지. 자, 넘어가서 5페이지 16번에 2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알츠하이머. 어? 치매도 돼. 같은 말이니까. 자, 20번에 4번. 넘어가서 6페이지 21번 했나? 21번에 2번. 넘어가서 6페이지 22번에 5번, 23번에 3번, 24번에 설. 자, 봐봐. 윗글은 고전수필 중이라고 했잖아. 고전수필의 상위 갈래가, 상위 개념이 수필이 되고, 알겠지? 교술갈래가 되고, 하위 개념이지. 문맥상. 설의 갈래야, 알겠지? 교과서에 있었잖아. 아까 우리 했잖아. 다 맞은 사람. 1개, 2개, 3개, 4개. 무시 왜 이렇게 빨리 풀어야 돼? 야, 나 무시 다 맞은 줄 알았는데, 빨리 풀기를. 자, 우리 10분 쉬었다가,